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트온입니다. 광한국 작가를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에서도 워낙에 많이 나오시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은 처음 나왔는데 연합뉴스는 제가 한 4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전업 투자자, 작가, 유튜버 그리고 사업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좀 코트라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코트라를 제가 3년 전에 투자를 했었죠. 21년 7월. 그때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 잠깐 찾아보니까 그 투자 수익이 워낙에 좋으셔서 일찍이 좀 파이어족으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투자 노하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비트코인이 참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분석이 되는 거에 의하면 마운트 콕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 좀 일단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 독일 정부가 팔고 있다, 미국 정부도 팔고 있다, 마운트 콕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사실 근데 그게 진짜 원인인지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왜냐면 마운트 콕스 쪽이 물량이 총 14만 개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네. 10년 동안 그 비트코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자마자 다 팔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고 일부는 그냥 비트코인을 가져갈 것이며 나머지는 세금 문제 때문에 천천히 팔 것이다라는 게 사실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솔직히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가격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코인 쪽에는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뉴스라는 거는 가격의 후행 지표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대충 원인을 붙이고 그리고 오르면 또 그렇죠. 대충 원인을 붙입니다. 네. 그래도 상반기에 이 반감기도 좀 끼어 있어서 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는데 그에 네. 비해서는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좀 적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격 조정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작년 9월이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이었는데 네. 그 후에 아직 지금 한 그래도 2배 올라 있기는 합니다. 3배까지 갔다가 2배로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이 상승장의 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반감기도 아직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지도 이제 않았고 네. 그거 말고도 좋은 이슈들이 사실 꽤 많기 때문에 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래도 이 상승장이 끝났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 달 전에 여쭤보셨으면은 제가 이제 이 상승장 계속 갈 가능성을 9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저는 한 65%, 70% 그 정도로 지금 확률을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려면 지금을 좀 저점 매수 시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단기적으로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저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워낙 좋게 보는 소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도 10배, 100배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직접 거래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를 파악을 하고 저는 무조건 상승 추세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한마디로 120일 이동 평균선이 꺾였다 하면은 무조건 팔아버립니다. 지금 장기적 투자자라고 하시면서 단기적 투자를 하신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단기적 투자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지만 제가 직접 하는 거는 단기 투자입니다. 그리고 네. 그 단기 투자를 할 때 1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장 중요시 보고 있고요. 네. 그 가격이 1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저는 보유를 하고 밑에 있으면은 팔아버립니다. 네,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투자처로 보시면서도 일단은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일반적으로도 많이 좀 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제 김치 프리미엄으로 부르는데 그게 올해 상반기에 한 11% 정도까지 좀 치솟았다가 최근엔 거의 좀 제로에 좀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오늘 어떻게 보니까 한 보고 3, 계세요? 4%까지 다시 간 것 같긴 하던데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 김치 프림을 2017년에 처음에 알게 되었고요. 그때는 20%에서 한때 50%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것 때문에 그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이 되면은 비트코인이 김치 프림이 굉장히 커지고요. 네. 사실 근데 한국에서 과열됐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과열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반대로 프리미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 비트코인 시장에 거품이 많이 빠졌다, 관심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사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코인 관련해서 질문 들어오는 게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 가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주식하고 코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의 그 등락을 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좀 변동성, 수급 쏠림이 좀 심한 편인가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인내심이 별로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 근데 그 전 세계 코인 시장을 선도할 정도의 그 규모는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 그때는 정말 선도를 했어요. 전 국민이 비트코인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대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는 좀 규제가 많아서 어떤 개인들 위주의 변동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냥 사실 코인 시장은 네.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사실 해외 선물 시장 같은 데 봐도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고 그런데 최근에는 좀 악재가 하나 떠오른 게 마운트 곡스라는 곳에서 이제 대규모 물량을 좀 추리할 수 있다 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운트 곡스라는 것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께 네.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일본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10년 전에 좀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네. 파산을 당했죠. 네, 그게 최근에 법원에서 그 파산했던 그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좀 돌려줘라 이런 좀 판결이 나왔죠. 그렇죠. 거기가 80만 개를 해킹을 당했는데 네.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20만 개 정도를 되찾았고 6만 개는 제가 알기로 이미 돌려준 걸로 알고 있고 네. 14만 개가 남아있는데 네. 그게 7월부터 원래 비트코인 해킹당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간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 그거에 대한 좀 네. 우려감 때문에 좀 최근 며칠 사이에 또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들을 많이 우려하는 건 사실인데 네. 그게 왜 우려 대상인 게 아니라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14만 개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14만 개를 받으면은 네. 그거를 그냥 하루 만에 팔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네. 사람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어차피 10년 기다렸는데 그걸 왜 받자마자 팔 것이냐라는 게 일단 하나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소위 10년 동안 강제 보유를 한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못 팔고. 그래서 그동안에 비트코인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럼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거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그거를 당장 팔고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나눠서 파는 것이 이제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게 아무래도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10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분명히 그냥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왔네. 나 계속 비트코인 가져갈 거야. 나 따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게 14만 개 중에서 10,000개에서 2만 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얼추 봤는데 하루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40만 개가 50만 개가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물량이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14만 개 중에 한 실질적으로 매물 압력으로 작용할 것은 한 10,000에서 2만 개 정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혹시 이 10,000에서 2만 개까지 추산하는 그 과정 어떻게 좀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사실 아무래도 그거를 분할 매도할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매우 높고 10,000개, 2만 개는 솔직히 제가 하는 말도 이도 하지만 딴 전문가들 다 그 정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 양이 14만 개이고 분명히 그 중에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한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가격 임팩트를 줄이고 세금을 줄일 것이다. 그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우려가 좀 너무 과도하다 좀 이렇게 또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이슈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도 좀 코인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미칠 건데 저는 사실 금리 인하의 임팩트가 좀 이제 과하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연준에 엄청 신경을 안 쓰다가 2022년부터 연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를 0%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가다가 갑자기 1년
1년 만에 5% 이상으로 올린 거잖아요. 이거는 경제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이때 망가졌고 이런 그 트라우마가 우리가 다 있죠. 근데 사실 지금은 금리가 5.5%인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냐, 세 번 내리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금리가 4.75가 될 것이냐, 5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근데 그게 대단히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시작하면 이제 계속 또 추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푸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 정책에 앞서서 그 기대감에 따라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인과 주식이 또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별로 영향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게 사실 저는 여러 개가 이제 합쳐가가지고 이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금리 인하도 있고 그 사실 요번에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을 별로 잘 못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합쳐가지고 시장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네. 푸는 거 플러스 규제 완화 또는 뭐 뭔가 언급이라도 이제 말이라도 잘해가지고 뭐 시장을 이제 부스팅 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는 그 중에 하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리 인하 자체 그거 하나로서는 뭐 그게 대단한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말고 이제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이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네. 제가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왜냐면은 11월 그거 뒤집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금리 인하를 이제 통화 정책으로 보자면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 입장에서 중앙은행 아닌 정부 입장에서 뭔가가 정책이 나올 것이고 또 뭐 규제 완화 같은 경제 친화적인 그런 어떤 정부 차원의 대응들이 잇따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가장 또 큰 이슈가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대선이 뭐 이제 재선하는 대통령이 임하는 그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식시장이 보통 오른다라는 게 정설인데 코인 시장도 좀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한 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1932년 후부터는 재선이 있는 해에 미국 주식이 매번 올랐습니다. 그 재선이라는 거는 기존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선에 나오는 그 재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4년 한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4 플러스 4를 하고 싶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경제와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932년에 마지막으로 재선 때 미국 주식이 떨어졌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공황이었습니다. 대공황 때 떨어진 후에 그 후에는 재선에 미국 주식이 무조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전 참고로 지금 이제 코인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물론 이 모든 것이 코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전에 왜 다시 상승장에 올 가능성 65에서 70%로 본다라고 했는데 그 대선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고 어쨌든 이제 경제 그리고 뭐 주식시장 이런데 좋은 이제 환경이 생길 거기 때문에 코인도 영향을 받기는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강왕국 작가님이 비트코인 강세론자신 거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강세론자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쭉 얘기해 주신 게 거의 다 이제 강세 요인들을 주로 말씀해 주셔서 네. 강 작가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약세 요인이 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약세 요인은요. 네. 가장 큰 게 하나 있죠. 최근에 가격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거고요. 가격이 빠졌다라는 건 결과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가격이 빠지면 더 빠지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격을 예측할 때 네. 가장 중요한 팩터는 그냥 가격입니다. 네. 다시 들어갈 시점은 또 어느 때로 보세요? 지금 빠져나오셨다면? 가격이 다시 오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오를 걸로? 그 기준으로 121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121선이면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121선이 66,000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네. 65,700인가 800인가 거기까지 일단 가져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좀 재매수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리스크 관리가 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리스크 관리는요. 일단 비중을 낮게 가져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그 방향을 맞추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진짜 며칠 만에 50% 70% 깨지는 거를 막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선물 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도 제 지인 중에서 선물로 청산당한 분들이 몇 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비중은 일단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자산의 5% 그리고 맥시멈 10%를 넘지 않는다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냥 암호화폐 전체 비트코인까지 포함해서는 저는 25%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하향 추세에 접하면은 일단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팔아라. 이게 두 번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 평균선을 쓰지만 그거 말고 다른 지표들도 분명히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50일이나 60일 이동 평균선을 쓸 수도 있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지표들,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MACD라든지 RSI라든지 그런 지표들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다 좋은데 어쨌든 본인만의 추세 지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한마디로 이 지표가 요거 이상이면 상승 추세, 요거 아래면은 하락 추세다. 그거를 일단 본인이 하나 선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하향 추세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싹 다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하락이라고 느껴지면 바로 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느낌상 하락 추세가 왔다고 팔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살 때부터 언제부터 내가 이거를 하락 추세로 간주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표가 망가지면은 그냥 그때 싹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한국 작가님과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온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